안녕하세요. 오늘 이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제10기 콜로퀴움 강의를 맡게 된 통일연구원의 박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 북한을 이제 여러 방향에서 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북한이 이제 정치 중심적인 국가로서 북한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 권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국가 구조, 저희가 이제 이 뭐 연방제 국가건 아니면 이 국가연합이건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한국은 이제 서로 국가 대 국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북한 국가 체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제 권력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는 이 북한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미래와 이 통일, 이 구체적인 통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북한의 국가 체계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걸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 박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을 좀, 이 강의의 내용을 좀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국가 체계와 권력 구조. 이 강의는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1997년부터 약 뭐 한 30년 가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 연구 성과 중에서 이 통일연구원에서 저와 함께 이제 이 몇몇 사람이 제가 연구 책임을 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통일연구원 사이트에 가서 이거를 이 제목을 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방대합니다. 북한의 내각이나 이 모든 하는 역할을 다 다루고 권력 구조와 김정은 시대 평가까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아주 일부인 2장에서 이제 전체 북한 국가 체계를 이야기한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참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북한이라는 국가, 이 국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이 국가기구의 성격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 원리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 북한도 하나의 이제 이 공화국 체제, 이 소위 근대 국민국가의 공화국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권 기능과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과 안보 기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어서 이 주권 기관으로서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이 성격은 어떠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저희도 이제 뭐 청와대 국무위원회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 청와대가 아니라 이 국가기구 내에 국무위원회라는 체계가 있고, 또 별도로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체제의 특징이라고 하죠. 각종 통제 체제나 국가 안보 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법, 공안, 군정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 원리입니다. 이 북한을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볼 건가 해서 이제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초 강의에서 자세히 나오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듯이 이 조선노동당이 지도하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노동당이 지도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걸까? 이 당하고 국가가 거의 모두 일체화된 국가에서 당국가 일체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한의 이 국가기구는 헌법에서, 그다음에 노동당 규약에서도 이 북한의 국가기구는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북한 헌법에 이제 2016년 이후 개정 모든 헌법에서 공화국, 즉 북한이 공식 국제적인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의 모든 활동은 이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서 진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적으로 일당에 의한 이제 지도체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도 국가기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국가기구를 북한은 인민정권이라고 합니다. 그 인민정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국가를 움직이는 전위부대, 이 앞서 나가는 지도부인 당과 일반 대중을 연결하는 포괄적 인전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하는 이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민정권, 즉 국가기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고,
이 당의 지도하에 활동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당의 지도하에서 집행을 하는 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당국가 일체화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인 국가 성격은 이 현재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북한의 국가 기구는 이 당을 움직이는 핵심 이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운영되는 조선노동당의 이 결정 사항을 수행하는 집행자의 성격이 큰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이 국제사회의 독재국가 연구자들은 이 일당 독재와 개인 독재가 결합된 그런 체제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기구는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 주권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할 지역에 따라 이 중앙국가기관, 지방국가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권기관부터 보죠. 이 북한의 주권기관은 이 남한의 입법기관, 즉 국회와 비교할 만합니다. 이 국회가. 그래서 이 주권기관이라는 건 사실 북한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북한은 아직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 계급이 이게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계급이 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다수의 노동자, 농민 이런 이제 이 피억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 다수들이 이 소수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라고 해서 이후에 보겠지만 여전히 그 인민 다수에 대한 이 지배가 여전히 이제 관철되는 스스로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남한의 국회의원처럼 주권기관이 이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중앙 주권기관은 이 최고 주권기관하고 이 최고 주권기관의 이 휴회 중에서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 지방 주권기관에는 이 각급 지방인민회의와 인민회의 휴회 중에 지방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겠는데 이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은 이 최고 지도자, 즉 지금 이 당비서인 김정은이 이 겸직을 하는 최고 지도자인 국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이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 주권의 행정적인 집행기관이라고 하죠. 이 행정집행기관인 내각이 있고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는 중앙의 중앙검찰서와 지방의 중앙재판소가 있고 지방의 각급 검찰서와 재판소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좀 적은데 이게 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이제 2011년 북한의 국가체계 이해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 국가기구인데 이 국무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이 당하고 국가를 연결해주는 핵심 지도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이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다 여기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이 지도급 그 위원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형식적인 최고 우리 이제 이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게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오른쪽에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그 밑에 이 우리도 최고 이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적으로 이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외교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그다음에 직할시, 특별시 인민위원회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 좀 작게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되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그다음에 사회안정성, 국가보위성이 있는데 국가보위성은 우리 이전에
과거의 안기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가면 이제 정보를 담당하는 우리 이제 현재는 이 국가정보원하고의 전신, 정보원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 안전성은 현재 한국의 경찰하고 이 같은 기능을 있고 그 외에 이제 북한은 집단 활동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체육지도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이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각의 역할을 하는 이제 내각의 이 각 성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특히 이제 정치는 당에서 주로 담당하고 이 교육, 과학, 이 사회, 뭐 문화, 특히 경제 다양하게 있는 부서들의 책임자들이 우리의 이제 장관급에 해당되는 것들이 내각에 다 이게 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 각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 이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의 국가기구의 성격은 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고 당의 정책과 노선의 집행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여타 현실 사회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과 국가가 이 정책을 생산하고 지도하고 이 각 국가기구가 그걸 집행하는 당국가 일체화 체제. 그래서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 체제. 그래서 국가기구는 당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모든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 당이 주도하는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 기능과도 이 국가기구가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인데 당의 지도를 받아서 당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북한의 국가기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이제 이 현실에 이 레닌이 이 소비에트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때 이 빠른 속도의 발전과 아직 없어지지 않은 이 자본가 세력이나 아니면 분홍, 이 가진 자들, 이 지배계급들을 잠재우고 이 모두가 평등한 이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도계급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소위 이제 뱅가드, 전위부대인 이 근데 이 당이 그래서 혁명의 참모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이 모든 정책적인 지도 내용을 만들고 국가기구가 수행하는 체계. 이게 이제 이 현실 사회주의 체계의 기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목표를 현장에서 빠르게 정책화하고 집행하고 이게 국가기구가 원활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가 일체화된 당국가 일체화 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기구의 중요한 이 역할들을 다 당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관료하고 행정관료가 겸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 국가기구에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조선노동당에서 총비서 역할을 하듯이 이 겸직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가 이 북한이라는 국가 체계입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체제 전체에 다 이런 겸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가? 이 조직의 운영 원리거든요. 그 시스템이죠. 하나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입니다. 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라는 건 민주주의와 이 중앙집권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결합된 제도입니다. 그 정의만 보면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빠른 발전과 인민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인민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되 중앙에서 이걸 통제하고 빠르게 실행한다라는 게 의미였는데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소수화되고 점점 권력층이 오래 그 권력을 잡으면서 이 권력이
우리가 이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죠. 권력이 고이게 되듯이 점점 독재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규정상에서도 이미 헌법에서도 그렇고 각종 당규약에서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중앙 집권제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는 우에, 전체 성원과 중앙은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 복종하는, 즉, 이 하향식 복종 체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점점 집중과 독재 체제로 전환된 게 현실 북한 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민주주의 의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 전쟁을 거치고 1960년대 북한이 소위 그 유일 지배 체제, 수령에 의한 유일 지배 체제가 60년대 말에 제도화되면서 중앙 집권제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이게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재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운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각종 이제 이 아래 조직, 하부 조직이나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점차 북한 정권이 초기에 어떤 그 노동자 중심의 국가에서도 이제 점점 계급 노선도 후퇴했는데 1980년대까지 즉 김정일이 지배할 때까지는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막스가 이야기하고 레닌이 그 체제를 수립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이 노동하는 다수 계급의 독재라는 체제가 1980년대에 사회주의 체제가 점점 위기가 오면서 북한이 그 시대 상황과 남북한 대립 상황을 보면서 그 군대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하고 군인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북한 체제에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준을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낮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헌법에서도 이렇게 혁명의 주도 세력, 이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혁명의 주도 세력이 이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이 군인, 농민, 뭐 그다음에 지금은 뭐 이 과학자, 엘리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에 따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이 80년대까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헌법에 이 92년을 기점으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 있을 때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은 더 탈각한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혁명의 주력군이 이 김정일이 성군 정치 시절에는 이 노동자 농민보다 군인이 부각됐죠. 이 반면에 김정은 시대에는 노동자 농민 군인뿐만 아니라 소위 근로 인테리가 강조됩니다. 헌법상으로도. 즉 군인에 비해서 과학자, 교육자 등 소위 지식인과 전문가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 이 정권의 성격과 정권이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혁명을 완성하는 주도 세력이 조금씩 변화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이 앞에서는 전체적인 다 이해를 했다면 특히 이제 운영 원리라면 주권 국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기관. 이 주권기관이라는 무엇인가는 원래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게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하는 이 대표자, 대의원도 뽑고 이 대의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한 헌법 결정하는 걸 북한에서 한다는 걸 맨날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듯이 이런 주권 기관이 있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최고인민회의하고 상설적인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의회처럼 북한도 도시, 군의 지방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기구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살펴봤듯이 당 국가가 일체화된 북한에서는 이 주권 기관이 좀 능동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거나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이 결정한 정책이나 법령 결정 등을 추인하고 이걸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씩 보면 최고인민회의입니다. 이 제도적으로는 법 제도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대의원들, 우리 국회의원들에 해당하는 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모여서 헌법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련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고 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해서 5년 임기로 선출이 되는 이 한국과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의원의 수는 687명입니다. 즉 국회의원인 680 국회의원이 북한은 이 국회의원이 약 687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이 간부 수도 많고 이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예를 들면 한국과 비슷한 국회의원이 687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이 이 체제 수립 때부터 다수가 간부나 역할을 맡아서 국가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간부 숫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입법 기능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중요한 역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헌법의 수정 보충, 법률 제정, 중요한 이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내각 총리, 위원 각각 국가 주요 인사들의 선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소환해서 해임도 하는 거, 그다음에 검찰소, 재판소, 뭐 그다음에 국가 조약 기준, 그다음에 이 무슨 전쟁이나 뭐 이런 중요한 결정들 이걸 이제 여기 국무위원회 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 최고인민회의가 법적으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이 상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상임위원회거든요. 이 상임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가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도 뭐 외교통상위원회 무슨 뭐 환경위원회 이렇게 이 위원회가 있듯이 북한도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각 그 중요한 이 시기에 따라 이 위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가 있고 다만 이 통일정책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국가기구가 중요시하는 게 이 기본적으로 뭐 법을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이 그 외교나 예산 관련 거, 예산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 활동을 북한이 강화하기 때문에 외교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이 정치 경제적으로 좀 이 남한보다 힘이 좀 낮아지면서 이 통일위원회는 아직 폐쇄했습니다. 폐지하고 외교위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이 각 시기별로의 중요한 이 위원회 활동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는 이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하면서 실질적인 이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중요한 일반적인 법이나 아니면 각종 포상이나 아니면 집행 정책 결정이나 이런 역할을 다 인민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최고인민위원회 소집부터 이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법안과 규정,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이 내각 기구의 설치와 폐지까지도 실제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제 또 하나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도 이제 중앙이랑 동일한 구조로 움직이고, 이 북한의 중앙의 최고인민회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 인민회의입니다. 인민회의에서 여기는 이제 임기는 4년이에요. 도시, 군의 주권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 이들도 선거를 통해서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해서 대의원을 뽑고, 이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성립해가지고 중요한 지방의 이 인민경제발전계획 중요한 해당 법률, 그다음에 이 간부 선출, 그다음에 재판소나 뭐 이러한 중요한 재판, 잘못된 일에 대한 이 어떤 그 심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국무위원회 역할인데, 이 북한의 국무위원은 좀 한국하고 다르게 특이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종의 좀 청와대 역할하고 좀 비슷한 게 국무위원회, 청와대에서 하는 국무위원회하고 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은 우리의 이제 행정부의 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을 지도하는 겁니다. 국무위원회는 정책 지도 기능이고, 행정기관은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행정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그럼 먼저 북한 사전에서 행정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위 이제 입법, 주권기관에 의해서 조직되고 내각과 위원회, 성 가끔 인민위원회를 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정기관들은 이 입법기관에서 결정한 결정 사항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 대의원들의 어떤 그 결정들에 따라서 조직된 기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는 이 민주적인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리 자체는. 그래서 이 입법기관, 이 인민의 대표가 이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한다라는 그런 의의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런데 이 국무위원회는 오히려 주권기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즉, 이 최고 정책적인 지도기관이라고 해서 이 국무위원회가 왜 주권 기능의 성격을 갖냐면, 북한이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과 이 국가기구를 연결하는 그 기구가 국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도하는 역할을 국무위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볼 거 이제 하나씩 보면,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 결정, 김정은이죠. 이 주권의 최고 정책 결정,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북한의 2016년 이후에 이 제4차 최고인민회의 이 13개 4차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 김정일 이 정권 때는 원래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잖아요.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하던 이 국방위원회 역할이 국무위원회로 대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국무위원회 초기에는 제1위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위원장으로 김정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면, 이 형식상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처럼 선거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국무위원장은 이 당비서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핵심 지도자고, 이게 김정은이죠. 그래서 이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하고, 이 나라의 비상사태하고 동원령까지 선포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업무까지. 그 다음에 외국과 모든 역할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하는 역할이 국무위원장의 역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무위원회, 각 그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회는 위원들이 쫙 있는데, 그 위원들이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당 중요한 비서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지도를 구현할 최고 정책 지도기관의 역할을 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 국무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내각입니다.
이 내각이 우리의 이제 행정부에 해당되는데, 특히 북한은 이제 정치적인 역할은 이 당이 주로 하기 때문에 경제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이 국가의 경제 행정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내각입니다. 그래서 내각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 주권의 행정적인 집행기관이자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이고, 그 구성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우리 이제 장관에 해당되는 상, 그 밖에 이제 필요성원으로 돼 있고, 내각의 임기는 당연히 최고인민회의가 동일하게 5년입니다. 그래서 내각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헌법과 부분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국가 행정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뭐 직속기관 내 사업을 관리 지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공업, 농업, 건설, 운수, 뭐 다 모든 노동, 환경, 이 한국의 행정부가 하는 일을 다 할 뿐더러, 그 다음에 경찰이 하는 역할, 뭐 외국과의 사업, 우리 이제 외교부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 행정부가 하는 모든 역할을 행정부가 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각이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실제 행정 역할을 하고, 특히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게 내각의 역할입니다. 이 김일성 시대의 중반부터 그랬는데, 이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다. 그래서 경제사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기 사업을 주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북한의 내각 총리가 각종 이 사업소나 경제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 현지 이 요회라고 하죠.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 경제 사업에 대한 이 지도를 하는 게 내각 총리가 이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각이 바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의 역할을 점점 강화했던 게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인민위원회입니다. 이 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앞서 얘기했던 중앙의 국무위원회의 역할과 중앙의 내각의 역할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주권과 행정의 역할이 결합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이 인민회의가 있고, 입법기관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주권의 기관도 일부 하는 인민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을 보면 이 앞서 중앙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그래서 이 지방인민위원회의 역할이고,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사법, 공안, 군정기관의 역할입니다. 이 사법, 공안, 군정.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 하면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이 군사, 그 다음에 통제, 그 다음에 경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특히 이제 통제와 규율이 사법, 공안, 군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이 폭력 독점, 즉 독점을 국가폭력이죠. 각종 폭력기구와 통제기구를 국가가 독점하는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북한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이 활동의 키워드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북한에서 작동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 공권력, 이 국가 공공기관의 이 권력, 공권력, 이거는 이제 크가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이 모든 국가에서 갖고 있는 이 국가의 영토, 주권, 국민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한쪽으로는 이 국가의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정권이 이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통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정권이 민주적이면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 국민을 보호하는 이 어떤 공권력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즉, 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공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달라지면서 그 체제의 성격이 규정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면 이 공권력이 이 국민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작동된다는 국가라고 보고, 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국가. 근데 이 정권이 독재 국가라면, 독재적이라면, 이러면 당연히 이 공권력이 독재 기구나 독재 정권을 보호하는데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기구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인권적인 국가라고 보고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 인권 지수를 할 때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에게 작용하는가,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이 이런 걸 중요한 지표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권력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군대가 핵심이죠. 특히 북한은 이 군대, 우리 국방부에 해당되는 일부가 인민무력성인데, 근데 북한의 군은 이제 상당히 강범위하죠. 이 북한의 이 군대의 3대 권력기구는 이 북한에서 크게 총정치국, 총참모부, 그다음에 인민무력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총정치국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총참모부는 주로 현실 작전, 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는 거고, 인민무력성은 실제 이 국방, 인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군대 동원, 이 군대 관리 이런 것들을, 군대 행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세히 뒤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지만, 그럼 이제 국가보위성하고 인민보안성인데, 국가보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과거에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안기부라고 하죠.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안기부. 현재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죠. 이 국가의 각종 이제 정치적인 이 정보나 주민 동향, 각 세력들의 동향 이런 거를 보는 이제 감찰을 하는 기구, 정치 감찰 기구가 국가보위성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게 인민보안성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북한의 대표적인 사회통제기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군대,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 정보기구, 그 다음에 경찰기구, 이 세 가지가 이 공권력의 3대 기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해서 보는 게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사법기관부터 어떻게 이제 이 공권력이 작동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에도 사법기관이 있고, 이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이 국가에서 하는 이제 그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이제 이 국가 제공의 이제 이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호사, 그러니까 이 국가 무상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북한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그 체제의 성격을 보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재판소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검찰 기구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검찰 기구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재판소가 더 이 힘과 영향력이 클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은 이 크게 재판소와 검찰소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국가기구죠. 이 사법기관에서 역시 독재체제답게 재판소보다 이 검찰기관이, 즉 검찰소가 위상과 역할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법치라는 걸 법률에서 제정하고, 이 사회주의 법률 제도에 따라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이 국가 관리의 기본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또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무기로서 법률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의 이 승리를 위한 어떤 도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검찰의 좀 이 독재적인 역할이 좀 강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소부터 보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소가 이 재판소보다 더 중요하고, 검찰의 위상이나 역할이 재판소, 즉 판사보다 더 높고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감시법도 존재하고 검찰이 뭐 특히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기업소 관리부터 시작해 사회 안전, 수사, 뭐 판결, 재정 설비, 경제적인 모든 단속, 그다음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이 헌법 교양에 맞지 않는 것까지 상당히 큰 역할을 검찰소가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재판소는 그 위상 법적으로 보면 이 국가가 이 국민들이 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역할은 뭐 위상이나 역할은 여전히 진행되는데 거의 검찰이 결정된 걸 재판소가 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추인하는 성격이 좀 더 큰 이런 그 재판소가 좀 영향력이 좀 작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역시 근데 그대로 이제 이 각 심사제도 이런 것들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갖고 있는 이 심리제도는 북한 체제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공안기관입니다. 이 공안기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국가보위성 주로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기구입니다. 이 재판소와 검찰소가라는 이 사법부가 사회주의 법질서를 위한 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라면 이 국가보위성은 정치적인 통제를 대표하는 그런 거를 하는 대표적인 공안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역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보위성에서 기관이나 기업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좀 비밀 첩보원 같은 비밀 보위원들 활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현실 사회주의에서 가장 문제로 됐던 어떤 그 비밀 경찰들이 내 역할이 상당히 북한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국가 보위원, 보위성의 보위원뿐만 아니라 비밀 경찰도 상당히 강범위하게 포진되고 있는 게 북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쭉 그 체계와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민보안성입니다. 한국의 경찰기구에 해당하는 기관이죠.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이른바 치안유지죠. 근데 이 일반적인 그런 치안유지 외에 독재 정권의 성격상 주민을 감시하고 이 정권 수호를 하는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당연히 인민보안성의 역할이겠죠. 국제체제의 특징은. 그래서 국가보위성이 주로 이제 비밀경찰로 은밀히 활동을 한다면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 사업의 일선에 서 있는 최첨병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한국의 경찰 역할 외에도 각종 국가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뭐 여러 이제 건설 사업에도 투입되고 또 이제 국가의 중요한 뭐 역할, 뭐 지하철 관리 운영, 그다음에 철도 관리 운영, 그다음에 뭐 범죄자 수용 관리, 국가 중요 시설 건설, 고속도로 및 교량건설, 교량건설 이런 아주 인민보안성의 역할도 상당히 다양하고 국가보위성하고도 중첩되는 역할을 하고 이런 특징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로 역할이 많이 중첩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그 국방부에 해당되고 군의 행정기관을 하는 인민무력성입니다. 이 인민무력성은 이 군대에 대해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도하고 특히 행정과 관련된 군대에 먹고 사는 후방 사업을 책임지는 게 인민무력성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이 북한의 군을 대표하고 이 군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군 행정지도기관이에요. 원래는 내각 소속이었는데 점차 이제 군대 역할이 커지고 이 군대 명령이나 군 지휘 체계는 총참모가 하고
군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조직 관련한 거는 이 노동당에서 총정치국이 하면서 역할이 분담이 됐죠. 군대가 비대화되면서. 그래서 군 관련한 외교, 군사행정, 군수산업, 재정, 뭐 이런, 특히 이제 이 군의 행정권을 주로 행사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가 과거에는 이 인무력성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군이 비대해지면서 점차 서로 상호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할 목적으로 총정치국과 총참모부가 독립해서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민무력성은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후방 사업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남북 군사회담이나 뭐 중국군, 러시아군과의 교류 뭐 이런 거에 인민무력성이 참석하는 거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후방 사업을 해서 군인들의 이제 군대 운영, 의식주 해결이나 아니면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사업 이런 걸 전체적으로 후방 사업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는 전쟁을 대비할 때 전방을 보호하기 위한 후방 사업. 이 후방 사업을 전체 책임지는 군 운영비 마련과 군량미, 기초식품의 조달, 뭐 각종 그 의료, 군 의복, 뭐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운영비는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를 하는 것도 있고 자체 내에 이 공장이나 기업소를 갖고 군대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이제 뭐 이 군량미 기초식품도 군대가 이제 기본적으로 100만 명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어떤 기업소 공장 생산 이런 걸 또 가동을 해서 이 그 상당 부분도 거기에 보충을 하고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이 북한의 이제 군대가 운영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인민무력성은 전반적으로 전투태세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예비군 관련한 그런 역할, 예비군 관리 이런 역할도 하고, 이 교육기관 역할을 합니다. 군사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대학을 통해서 군 간부를 양성하고 민방위 사업, 그래서 민방위 이 조직이 당에 따로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연합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기지나 갱도 이런 거를 이제 건설 보강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무력성의 중요한 역할이 이 군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군사를 동원하고 이런 거 재정 업무, 교육 업무 이런 거 외에도 뭐 비행장 뭐 이런 거를 건설하고 그 외에 이제 후방물자 사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이 인민무력성 역할도 이렇게 이제 현재 우리 국방부가 하는 역할과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 생산시설까지 운영하는 이런 특징이 북한의 국가 인민무력성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이 차원에서 앞선 이제 통일부가 얘기한 국가 표를 중심으로 좀 보면은 이 표가 좀 작죠. 좀 확대를 지금 컴퓨터 기능이 안 좋아서 확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 우리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이런 최고인민위원회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이 국무위원회가 이 실제 이 노동당과 연결해서 정책 지도와 행정 지도를 같이 연결하는 핵심 정책과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우리에 맞춰 청와대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 행정 그 국무위원회 역할을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국회의 역할을 하는데 항상 여기는 다 이 북한의 이 우리 이제 대의원이라고 하죠. 책임있는 대의원,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이들은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이 일련의 이런 역할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입법 기능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핵심 간부. 이들이 항상 중앙에 상주하면서 모든 이 일들을 이 최고인민회의가 하는 법 제정이나 정책 지도 관리를 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 국무위원회죠. 정책과 지도기관 핵심 권력기구 하에 인민무력성.
군대, 국가보위성, 정보원, 이 사회안정성, 경찰, 이 기구가 직접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직접 지도를 받고, 그 외에 내각,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행정부죠. 이 모든 행정부의 역가의 지도가 바로 이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뭐 결정을 따른다라고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국무위원회의 실질적인 지도를 받는 거죠. 구조적으로도. 실질 지도를 받는 그래서 이 내각이 바로 경제 행정 중심의 행정 집행 역할을 하는 당의 결정을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지도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이 최고인민회의, 즉 우리 한국의 국회 산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이 부분위원회, 예산위원회, 법제위원회,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최고인민위원회 산하에 아까 얘기했던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가 존재를 합니다. 검찰소의 역할이 더 크다고 했죠. 이 독재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이 재판소, 특별한 역할, 즉 군대 관련하거나 아니면 비상시국 이럴 때 하는 뭐 특별검찰서도 존재를 하고 그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도, 시, 군, 인민위원회가 존재해서 이 한국의 지방 그 지역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자치제도가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지방의회 역할, 지방행정기구 역할을 이 하는 도시 이 군 인민위원회, 인민회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당히 이 장시간 이 북한의 이 국가기구의 성격, 운영 원리, 각 기관의 역할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한번 보시고 이 강의안을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고 더 궁금한 세부적인 그럼 내각에 무슨 역할을 할까? 다른 국가, 즉 중국이나 뭐 외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런 이제 비교적인 것까지 보려면 이 자료 제가 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을 한번 쭉 일독을 하시면 북한 체제, 북한의 국가기구가 과연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좀 더 쉽고 상세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김정은 이 시대는 이 김일성이나 김정은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까지 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데,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북한 체제를 이해해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이 강의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박영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